아까 거실로 오죠. 자, 예, 안녕하세요. 자, 저번에 최현식 교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초빙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역사 공부를 하기까지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역사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군대를 갔다 와서 우연한 기회에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일본서기라는 책을 봤습니다. 일본서기.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는 보지 못했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봤던 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일본서기를 봤는데 일본서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와 비교될 정도로 일본의 고대사에 관련된 내용을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안에는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역사와 다른 이야기가 거기에 막 써있는 또는 우리의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게 일본서기나 하지만 조금 과장을 보시면은 거의 절반가량은 한국 관계와 관련된 기사들이 거기 써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은 다르게, 예를 들면 고구려백제 신라가 있다 일본보다 아래에서 뭐 조공을 바친다든지, 또는 일본이 뭐 한반도의 남부의 뭐 어느 지역을 뭐 영역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얘기하는 임나 일본부 설인 거죠. 그래가지고 과연 이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생겼던 게 되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서기뿐만이 아니라 또 여타 이와 관련된 논문을 써요. 연구자들의 논문들도 그때 이제 읽고 본격적으로 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근데 공부를 하면서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한국과 일본의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따가도 몇 개를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다 거기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논쟁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칠지도입니다. 칠지도가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고, 또 그 칠지도가 또 제가 그 논쟁에 거의 종지부를 찍어서 갈 수 있는 대표 또 업적이 또 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고대 한일 관계사의 쟁점, 그리고 칠지도의 진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고대사 여러분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의 근대사와 현대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한일 관계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한일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는 해법을 풀려면 고대사라는 고리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기입니다. 1번서기 그러면 요즘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면 1번서기를 인용하는 사람은 뭐 식민사학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1번서기는 미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1번서기는 미서가 아닙니다. 미서가 아닙니다. 미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과거에 일본서기라는 책의 이름은 있는데 실체가 없었어요. 없는데 내가 지금 그 일본서기가 과거의 일본서기인 것 같이 내가 지금 써서 옛날 일본서기다라고 이렇게 가짜 책을 만들면 그게 미서입니다. 그게 미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미서가 아니라 일본서기는 720년경에 일본에서 편찬을 했었던 사설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하고 좀 다른 사실들이 거기 쓰여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책이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책이 진실을 얘기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책이 진실을 얘기해 준다 그러면 저같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밥을 먹어서 죽어야 돼요. 왜? 그 책만 읽으면 진실인데 그걸 연구하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연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모든 글들은 당대나 또는 후대에 쓰여진 글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왜곡되거나 변질된 소지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저도 만약에 일기를 쓴다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어저께나 그저께
술 먹고 개판을 쳤다 하더라도 그 내용 쓰겠습니다. 안 쓴다고요. 오히려 미화해서 내 얘기를 쓰려고 하겠죠.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역사 사료라는 것은 특히나 후대에 쓰여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변질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다른 여타의 사료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이때의 사건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석이라고 하는 사료는 720년이 쓰여진 것은 맞지만 이게 720년경이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일본이 그 당시에 완전히 그 천황주의적인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때 일본 중심주의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물론 이 안에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 현재 남아있지 않은 백제기, 백제신창, 백제문기라는 책의 이름이 나와요. 이런 책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중에 그 백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백제 유민들이 아마 그런 책을 갖고 가서 일본에서 일본서기에 또 편집하는데 또 사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사료를 보면은 그 사료도 본래의 사료를 그냥 쓴 것 같지 않아요. 미리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석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할 때는 백제인들의 유민들도 후손들도 많이 참여했지만 예를 들면 그 유민들이 과거에 있었던 백제시대 때의 자신들의 선조들이 백제에서 했던 과거의 그런 활동들을 과연 어떻게 묘사했겠는가. 만약에 지금 나는 백제가 멸망하고 난 720년이 한 3세대 정도 되거든요. 지금 백제도 더 멸망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는 지금 일본의 천황을 모시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런 활동들을 과연 어떻게 묘사했을까? 그래서 보면 되게 이 백제인들이 했었던 활동들도 일본서기 속에서는 천황의 명을 받들어서 백제인들이 했던 활동으로 왜곡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가 했던 활동이 일본이 했던 활동으로 이렇게 거칠해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서기에 대한 해석은 저는 백제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지만이 이 내용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결론에서 나와야 되는데 먼저 지금 일본서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직 이 부분에서 이해가 좀 잘 안 가시는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제가 칠지도 과거 이제 2009년도에 기존의 근초광 때에 제작했다라고 했었던 것을 제가 이제 통서를 바꿔서 얘기했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대표적인 그런 논문이죠. 제가 2009년도에 논문을 썼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학술대회나 이런 거를 통해갖고 지금 현재는 뭐 AI나 이런 거를 쳐보시더라도 70도 재정연도로는 360도하고 408년선이 지금은 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저는 408년으로 이제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한번 같이 보시면서 과연 369년이 맞는지 과연 408년이 맞는지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에 이제 제가 또 인문화 상경이라고 이런 것도 따로 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은 실제로 2021년에 제가 쓴 책인데 이것은 제가 4세기 6세기 한일관계사 연구국에서 그동안에 썼던 논문들을 모아서 썼던 학술서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4년 정도 안에는 그동안에 썼던 학술서를 또 모아서 한 3번 정도를 좀 책을 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또 기존의 통설들과 다른 그런 여러 가지의 논리들을 갖고 이야기한 부분들을 그냥 연구자들끼리만 모여서 뭐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서를 좀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속적으로 이제 대중서를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년 2023년, 4년, 5년, 6년 올해까지도 계속 대중서를 좀 써왔습니다. 내년도 지금 쓸 예정이고 내후년도 쓸 예정인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연구 성과들을 일반 대중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또 이해를 하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고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비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일본, 그러면 일본은 옛날에 뭐 고구려때 신라에서부터 뭐 다들 지배했던 뭐 그런 나라가 일본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건 소설이지, 소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도 제가 이 책이나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제대로 된 그런 역사를 좀 설명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대중서를 좀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칠지도는 들어보셨죠? 칠지도라는 거, 칠지도, 말 그대로 지금 이 7개의 가지가 달린 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7개의 가지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이 6개고, 근데 가운데가 지금 이렇게 요거까지 포함해서 칠지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큰 줄기가 있는 그런 와중에 6개가 좀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거든요. 과연 이 칠지도가 왜 이런 모습으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가 굵은 줄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옆에 6개가 좀 붙어있는 이런 단계인데, 사실은 이 칠지도는 앞서 말씀드린 일본 서기에 나오는 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칼로서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1870년에 일본의 나라현 텔리시 이소노카미 신궁에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거기 보관하고 있었던 칼 중에 그때 당시 간 마사토모라고 하는 그 신궁사가 여기 이제 녹이 들어갔고 녹을 이렇게 쭉 벗겨내보니까 이제 거기에 글자가 써 있었고, 거기 글자에도 지금 칠지도라고 써 있어요. 여기 글자가 앞뒷면에 이렇게 쭉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칠지도라는 게 그때서 좀 확인이 된 거죠. 어디냐면은 위치는 이소카미 신궁인데 여기 이제 오사카고, 여기 나라시, 밑에가 텔리시입니다. 텔리시라고 하는 곳은 한자로 쓰면은 천리예요, 천리. 천리교 군산지가 여기 텔리예요. 그래서 여기 텔리시에 가면은 그 천리교 옷, 합비라고 해갖고 입고 도복 같은 거 입고 뒤에 천리교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바로 거기에 이소노카미 신궁이 있고, 이 이소노카미 신궁의 이 뒤쪽에 신고라고 해서 이 창고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칠지도가 보관이 되어 있어요. 국보 칠지도. 그래서 이것은 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한 10여 년 만에 한 번씩 잠깐씩 공개를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저도 그때 공개를 했을 때 칠지도를 소개하는데, 이거 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칠지도가 일본 서기에서는 그러면 어느 장면에서 나오느냐? 지금 일본 서기에서는 진구황후라는 그런 인물이, 제가 볼 때는 진구황후라고 하는 이 여황후는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일본 서기에서는 이 진구황후라고 하는 그 여황후가 그 사만을 정말, 근데 일본 서기에서 얘기하는 사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사만을 정말하고 서쪽의 땅을 백제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고맙다고 칠지도를 372년에 헌상하던 구도로 되어 있는 게 일본 서기의 칠지도예요. 그러니까 뭐 칠지도가 칠자경을 준다, 이렇게 헌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도는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점령하고 서쪽 땅을 백제한테 주니까 백제가 고맙다고 그리고 헌상하는 구도고, 이것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 임나일본부설의 시작점입니다.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임나는 이거는 가야의 별칭입니다. 가야. 임나일본부설이라고 얘기했던 가야에다가 일본부라는 것을 두고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서기에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4세기 중엽에 진구황후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는 것이 이제 시작점이 되고, 그러한 다음에 6세기에 보면은 가야 지역에 임나일본부라는 기록이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학자들은 그러면 이게 한반도 남부를 통치하는 그런 기관이겠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562년이 되면은 가야가
신라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축출했다. 그러니까 대략 369년부터 562년까지는 한 200년간. 200년간이니까 그것이 이제 소위 임나일본부 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임나일본부 설이 이제 아까 제가 근대와 관련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정한론이거든요. 정한. 물론 이제 지금 일본의 우익들이 이제 정한 이런 얘기를 이제 쓰긴 하는데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의문을 가졌던 게 있었어요. 대학교 시절에 한국 외교사, 우리 초원수 교수님의 한국 외교사의 이제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어떤 의문을 가졌었느냐. 일단 시작은 강화도 조합부터 1870년 강화도 조합부터 시작을 하는데 초원수 교수님이 칠판을 이렇게 쓰실 때는 그거를 조일수호조교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한일수호조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아마 후대의 이제 한국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저는 내 생각에는 아니야. 그래도 이때는 한국이 아니고 조선이니까 조일수호조교를 써야 돼. 그래갖고 나는 공책에다 조일수호를 썼어요. 1882년에 이제 조미수 이제 미국하고 수교할 때도 초원수교님은 한미수호조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1897년에 대한제국이 올 때만이 한국으로 내가 쓰는 게 맞는 거고 여긴 조미라고 써야 돼. 저는 공책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다 이제 1897년에 대한제국이 있으면 그때는 한이다 그러고 썼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일본의 상황을 이렇게 봤더니 일본은 1897년이 되기도 전에 정한론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아니 정조선론이나 뭐 정선론이나 이걸 써야 되는데 정한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 갖고 몰랐었는데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그 정한론의 한이 바로 뭐냐면 아까 진구황후의 삼한정보의 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근대에 있어서의 이 요시다 쇼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들 유스록이라는 걸 쓰면서 이제 뭐라고 해요? 이 요시다 쇼인이 뭐냐면 조슈건이라고 하는 야마구치 거기에 지금 그 쇼카 손주들을 만들어갖고 이토 히로부인이 야마가타 아리토 이런 사람들 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공주의 산실인데 이 양반이 유스록이라고 쓰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약해져 있지만 우리는 과거의 영화를 되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일본서기에 넣는 진구황후의 삼한정보 이런 그걸 통해 갖고 우리는 조선으로 나가야 되고 진화로 나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일본서기 이후에 계속 일본서기가 강동이 되면 일본 사람들의 인식 속에 계속 나와요. 예를 들면 임시왜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조선을 침략하러 가는 그런 장수들 일기를 쓰는 데 있어서도 뭐라고 우리는 지금 조선으로 가갖고 과거의 진구황후의 이 영광스러운 업적을 다시 우리는 되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우리의 근현대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권을 일본에게 피탈당하게 된 그런 원인이 가까운 데도 있지만 멀게는 고대사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한일 간의 관계들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근현대 문제도 풀어봐야겠지만 일단은 진짜 매듭을 제대로 잘 지으려면 시작점부터 이 단추를 잘못 좀 계속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사부터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임나일본부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배를 했다. 그건 이제 고전적인 그런 내용이고 지금 현재는 해방 이후에는 일본도 이제 많은 그런 이 연구 업적이 쌓이면서 그 과거에 같은 그런 고전적인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임나일본부설은 사라졌는가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배를 했다라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가끔 어떤 표현이 나오면 한반도 남부에 진출했다는 느낌. 한반도 남부에 일본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하고는 다르게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상당히 한반도보다 우위에서 영향력을 갖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는 게 일본 학자들이고 일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단적으로 보이는 게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이게 현재 쓰고 있는 교과, 일본 교과서. 물론 이제 거민정 교과서지만 거민정 교과서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쓰여져 있는데 요거는 도쿄서적. 도쿄서적에 있는 거고 여기 한반도의 지금 4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변화, 그렇죠? 변화내라는 백제와 신라와 대항하기 위해서 뛰어난 그런 기술과 가야 지역의 철을 찾아서 한반도에 진출했던 외와, 그렇죠? 진출했던 외와 유전을 강화, 이렇게 외가 진출이 있다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인식 속에서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배했다든가 이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는 요거 야마카와 성서 일본사는 일본사 선택 과목 중에서는 일본 학교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표적인데, 여기도 6세기의 6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여기에도 지금 562년에 가야가 신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면서 이제 가야가 소멸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때 562년에 가야와 결부되어 있었던 야마토 정권의 조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은 후퇴했다,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지금 여기서 후퇴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다 끊어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일본인들의 지금 인식들이 어떤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칠치도와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그럼 백제가 야마토 정권을 헌상했던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거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조나단 W. 베스트라고, 이 양반은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사로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 양반이 저한테 학교 메일이 와갖고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칠치도 너무 한번 보고 싶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연락 오기 전에는 제가 계속 이 양반의 이 책을 보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이 양반의 지금 책의 이름이 뭐냐면 백제에 대한 내용을 좀 쓴 책이에요. 이게 두꺼운 책으로 영문으로 백제 썼다고 그러면은 우리로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막상 읽어보면 광개토왕국의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남부의 야마토 외의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러 가지 한일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직은 이 미국이나 이런 국제적으로도 우리 한국 학계의 이야기보다는 일본 학계 쪽에 손을 좀 많이 들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과연 한일 학계의 논쟁점은 뭐고, 그렇다면 과연 거기에서 또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문제는 뭐냐라는 걸 통해서 저는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잠깐 서식지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드릴 것은 광개토왕 비문에 대한 것. 이것도 역시 한일 간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데, 광개토왕 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것도 광개토왕 비라는 것을 알게 되면 1880년대예요. 그전에는 이 광개토왕 비라는 걸 몰랐었습니다. 이 광개토왕 비가 그 용비어천가에도 나오고요. 용비어천가. 세종 때의 이 조선 창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용비어천가. 거기에 보면은 이성계의 그 무용담을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이 압록강을 넘어가는 길림성 집안현에 있는 겁니다.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적이 어느 금나라 황제의 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옛날에 여진족의 땅이었고 과거에 그 금나라가 있었으니까 이 비석은 읽어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금나라 황제의 비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광개토왕비라는 걸 알게 된 건 한 1880년대. 그러니까 청나라 만렵이 돼갖고 원래는 이 만주 지역이 청나라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공급령이 있어서 사람들이 살지 못했던 그런 땅이었는데, 나중에 청나라 만렵이 되면은 이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됐고, 그때 이제
여기 왔던 사람들이 지금 관계성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지금 사람의 키보다도 한 5-6배 정도 돼가지고 높은 거기 때문에 구조물을 만들어갖고 이걸 탁본을 찍어갖고 하면서 또 먹고 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중에 이게 광개토항비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1980년대에 되면은 일본도 막 많은 이제 스파이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의 일본의 육군 참모부에 있었던 그 사고중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를 지나가다 이걸 입수한 거예요. 입수를 해갖고 이 비문을 이렇게 쭉 봤더니 거기에서는 일본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런 내용이 거기 있었거든요. 백장과 신라는 옛날에 속민으로서 조공을 해왔다. 그런데 왜가 10년이면 보통 391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파하고, 물론 여기 안 보이는 글자가 있었는데 백장과 하고 여기 아마 라가 있으니까 왜 신라 같아요. 신라를 파해서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임나일본부서를 확증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이번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갖고 결국은 일본에 돌아가갖고 이 광개토항비문은 이 현창안에 이제 이런 사건까지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결국은 이 광개토항비문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니들은 옛날에 우리에게 지배를 당했던 나라니까 당연히 우리가 또 지배를 하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로 적용하는 게 이 광개토항비문이었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 광개토항비문이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이 자체가 역사적 사실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과연 이 광개토항비문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그냥 어떻게 봐야 돼요? 과연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일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1970년대에 알려져 있었던 이제 그런 이야기는 비문 변조서예요. 비문. 1970년에 이제 이진이라고 하는 일본의 제1사학자가 당시에 탁본을 이렇게 줘요. 옛날 일제강점기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탁본을 이렇게 찍어놓은 게 아니니까 그걸 보고 있었는데 A라는 탁본에 여기는 기억이라고 써있는데 예를 들면 B라는 탁본에 여기는 니은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탁본이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지?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갖고 논문을 이제 썼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앞서서 일본 육군 참모부로 왔었던 이 sak공을 하는 중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기다가 석회를 바르고 다른 글자를 쓰고 그렇게 해갖고 비문이 변조가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광개토항비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 비문 변조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막 난리가 났죠. 신문에서 광개토항비문은 변조가 됐다는 거. 아니 대서특필하고 있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 비문 변조가 됐으니까 이 글자는 이 글자가 아니야. 학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으로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아직도 비문 변조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비문 변조설은 그 당시에 한계에서 나왔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주의 냉전 공세가 굉장히 치열할 때 아니에요. 그때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이 아니라 그때 중공, 거기는 갈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희 선생의 이 분석은 현지의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갖고 있었던 탁본만 보고 조사를 하면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 같은 경우는 직접 갈 수 있었는데 북한은 박지영이라든지 김석형이 이런 사람들 광개토항비문 쓰면서도 한 번도 그 사람들은 변조됐다는 얘기를 북한에서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들이 직접 가서 봤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에 중국도 연구자든지 연구조사 이런 과연 이게 왜 탁본마다 이게 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은 일본 육군 참모부가 가서 조사를 했던 게 아니라 이거는 앞서서 왔었던 그런 중국인들이 이 탁본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탁본을 팔아먹으려면 이게 글자가 찍혀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글자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여기다 석회를 바르고 이 글자 그거니 해서 거기다가 하고 그러고 석회를 발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석회를 바르기 이전의 탁본과 석회를 바른 탁본이 달라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제 지금 현재는 석회를 바르지 않은 원석 탁권이라는 그 이전 원석 탁권의 존재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비문 변제의 논란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는 아직도 비문 변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좀 답답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렇다면 좀 서로 이좀 기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글자가 안 보이는 글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대략 이 문구에 대한 큰 변동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것만 딱 띄어내서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이 광해선문이 사면비로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 글자가 써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만 딱딱서 얘기를 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과연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좀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이후에 396년과 404년에 백제와의 전투, 고구려와 백제와의 전투를 한다고 하는 그 위에 명분으로서 나와요. 근데 전쟁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지만 전쟁의 명분은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봐도 전쟁의 명분은 항상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광개토 기본 같은 경우는 고구려를 현창하고 광덕을 현창하는 이제 그런 비석으로서 이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항상 정당성이 꼭 쓰여져 있습니다. 명분. 왜냐면 내가 그냥 얘를 치게 되면 안 되니까 얘는 우리나라의 이제 송미였는데 중간에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친다. 항상 명분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왜 백제를 쳐야 되느냐에 대한 명분으로서 이 내용이 지금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백제가 아니라 백찬 그러죠. 백찬. 백찬 그러면 이제 백제는 완전히 여기다 소멸시켜놓고 나머지 잔당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백제를 아예 그냥 비하하고 멸시해서 한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문구가 처음부터 역사의 사실인지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백제가 신라는 과거의 숙민으로 조공을 해왔다. 그게 맞는 얘기가요. 광개토왕이 백제를 쳤던 이유는 뭘까요? 그걸 먼저 생각해요. 왜 백제를 쳐야 되는가? 4세기경에 고구려하고 백제 중에 누가 더 힘이 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고구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백제였어요.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까지 가서 고구려의 고궁원당을 사살했던 사건이죠. 그렇지. 그러면서 이때는 이 근초고왕이 땅을 가장 넓혔던 이제 그런 왕으로서 동진과 외와 이제 교류를 했었던 이제 그런 왕이거든요.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체제를 정비하고 해서 이 고궁원왕의 손자였던 누가 광개토왕이 백제를 치는 겁니다. 이게 396년. 그래서 백제항을 공격을 해갖고 58성 700촌을 치고 그랬더니 그 이후에 백제는 광개토왕은 매와 화통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일본서기하고 삼국사기에는 그 당시 아신왕의 태자였던 전지가 일본에 파견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광개토왕 뒤에는 외가 신라를 침입을 하고 그랬더니 신라가 광개토왕한테 올라와서 외가 쳐들었으니까 우리 도와주세요. 그래서 광개토왕이 기병 5만을 보내갖고 신라를 구원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404년 기사에서는 대방계를 침략을 하자 거기에서 고구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은 고구려하고 백제가 싸우는 그런 와중에 지금 고구려는 신라하고 손을 잡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백제가 가야하고 외하고 손을 잡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뭔가 백제가 중심이 아니라 꼭 외가 중심과 같이 좀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건데 지금 한국학계에서는 아까 10여 년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당성이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가 있고 아까 우리 첫 구절부터 백제와 신라는 송리에서 조공을 해왔더라도 오히려 그렇지 않았거든요. 거꾸로 백제가 더 우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쓴 것을 통해서 앞에 나오는 그런 명분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우리 학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외와의 그런 관계도 원래는 고구려의 백제의 싸움이었는데, 여기서 고구려가 외를 더 부각시켰던 이유는, 백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다 접수를 했고, 나머지 잔당 대신에 백제는 찌그러뜨리고, 결국은 외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의 바운더리가 아닌 그 외부에 있는 적을 고구려가 쳤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관계통합의 위상은 더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백제를 찌그러뜨려 놓고 외를 부각시킨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지금 우리 학계의 이 관계통합 기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고구려가 장수하기 또 평양을 선도하고 결국은 그 이후에 475년에 계로왕을 죽이고 그러다 한성에 있던 수도를 웅시도로 옮기고 하는 이 상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백제가 거기에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6세기 들어와서 성왕이 부여로 충돌하고 나머지 가야하고 신라하고 외하고 같이 해서 고구려를 다시 또 치는 장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4세기하고 6세기는 고구려하고 백제가 둘이서 서로 싸우는, 처음에는 백제가 쳤다가 나중에 고구려가 쳤다가 나중에 백제가 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나오는 게 4세기, 6세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소위 얘기하는 임날도포 설이 등장하는 시기도 이제 그때 시기죠. 4세기, 6세기 시기. 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개토항 기문에 있는 상황을 보고 우리는 고구려에 대항하는 주체에서는 백제고 외는 거기에 지원군으로 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학계의 설명인데, 반면에 일본은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교과서에 나오네요. 교과서에 나오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명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그대로 교과서에 시험으로써 학생들은 그럼 391년 이후에는 외가 바다를 건너와고 백제 시작하고 심리를 삼았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싣고 있어요. 물론 여기 보면은 이 비문의 해석을 둘러서 이론이 있다라고 이런 써놓긴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과서에다 이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학생들이 오해할 소지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은 뭐냐, 일본의 학계나 이런 경우는 당시에 고구려에 대항하는 주체를 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교과서에다가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고구려에 대항하는 주체를 백제인데 일본은 고구려에 대항하는 주체는 백제가 아니라 외다. 그만큼 이 얘기는 외가 주체라는 얘기는 한반도 남부에 외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외가 중심으로 고구려 싸운다는 얘기죠. 그런 한국 학계의 얘기, 그 다음에 일본 학계에 어느 게 더 맞을까요? 그 부분을 제가 칠시도를 통해 갖고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본론이 좀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고구려의 대항하는 주체가 백제냐 고구려의 주체가 왜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백제하고 외가 누가 더 우위에 있었는가를 가르면은 이 게임은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광개토항 기문은 414년에 건립됐고 광개토항은 412년에 죽었어요. 412년에. 자, 칠치도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치도에는 앞뒤에 그런 명문이 이제 써 있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본도 지금 국보로 돼 있었고 나라 독립선언가 130주년 때에 한 달 동안 잠깐 이렇게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명문을 이렇게 한번 좀 들여다보면 여기 요 글자가 무슨 글자로 보이시나요? 이 글자. 옆에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태자가 이제 이렇게 봤어요. 태자라고 그러고. 그럼 이 글자는 짝대기밖에 안 보이는데, 이걸 또 화로 많이 봤어. 화라고. 그 다음에 4년. 그 다음에 여기도 있는 글자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5자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5월 16일 경호 정량에 백년철로 칠치도를 만든다라고, 칠치도라고 여기 표시가 됩니다. 이 칸이 칠치도는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마땅히 후왕에게 제공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에서는 헌상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칠치도가 후왕에게 제공한다 얘기하면 여기서 헌상하는 구도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뒷면을 보면
선세일에 미유차도 선세이덕하는 없었다. 여기 백제가 나옵니다. 백제가 나오고 백제 왕세자. 그다음에 기생성이 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했는데, 그다음에 고위 외왕지조. 외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분명히 백제와 외의 관계에 있었던 유물이가 뭐 확실해요. 고위 외왕지조 전시후세. 후세에 전하여 고여라. 그러니까 후세에 전하여 고여라고 하는 것은 헌상한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헌상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계에서는 이건 분명히 백제가 일본에게 하사했던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과연 백제가 왜 어떤 이유에서 하사라고 어떤 이유에서 이 시술을 제작했는지는 이유가 나와야 돼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또 왜냐? 그것은 기존에 이 70회 제작년도 기본적으로 369년이라고 근초광 때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왜 근초광 때라고 나왔는가에 대한 논리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렇죠? 이게 이제 앞에가 태하고 이게 이제 안 보이지만 이걸 태화라고 자꾸 일본에서 보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태화. 왜 그러냐? 이게 태자가 같은 태자는 아니지만 이 당시 4세기에 중국의 남조의 동진이 있었어요. 동진은 태화라고 하는 연어를 쓰고 있었어요. 태화라는 연어를 쓰는데, 태화 4년이 공교롭게도 369년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일본서기 진고왕의 3만정과의 연도고 공교롭게도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일본서기에 있는 기록과 계속 일치시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태하고 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태가 당시에 통용이 됐다라고 봐왔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진구 49년에 헌상에 대한 책치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가 근초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근초광 대하 드라마에도 나왔던, 여기 보면 근초광의 카드가 저거 그치? 근데 저거 하셨다 하더라도 이 근초광이 우리나라의 사료에 실시도가 있나요? 없어요. 이거는 바로 뭐냐? 일본이 태화 4년 369년 그때 만들었다고는 일본의 설에 근거해갖고 이 근초광 24년이기 때문에 그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이 설정했던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신공의 3만 정도를 우리가 인정할 거예요? 그거 인정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는데 왜 일본이 생각하는 그 기련에 따라야 되는 그 이유는 뭔가요? 아직 우리가 이 태화 4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럼 태화가 태화냐? 근데 기록상으로 보면은 일단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72년 이전에는 백제가 동진에 사신을 파견한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동진의 연호를 백제에서 썼을까 하는 게 의문이고, 현재까지 일단 나와 있는 금속문 중에는 중국의 연호를 쓴 백제의 금속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진의 연호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백제가 연호를 썼을 가능성은 없겠는가? 백제가 연호를 썼다는 기록은 삼국사기에는 없어요. 물론 고구려가 연호를 썼다는 것도 삼국사기에는 없죠. 신라만 썼다고 나중에는. 근데 고구려가 연호를 썼다는 기록은 없지만, 아까 광개토왕 비문에 보면 영락, 융, 영락락, 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금속문을 통해 갖고 고구려가 연호를 썼다는 확인이 되는. 백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국사의 기록은 없지만 금속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들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첫 글자는 태라고 이렇게 봤지만, 그리고 그 다음 글자는 보이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걸 태화로 보려고 했었던 것은 369년으로 지금 일치하려고 하는 그런 일본의 의도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까 여기 좀 나뉘어져 있어 이게 태로 이렇게 보여졌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위에 회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회기 하나 더 있어요. 회기들이 더 있고, 이건 끊어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세 개로 회기 있는 이 글자는 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봉의 이체자예요. 봉의 이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글자와 관련해서 이것이 태자가 아니다 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명문의 해독에 주목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렇다면 4세 입속이 칠치도가 있었을 이제 그런 시대에 그런 봉자로 시작하는 연어가 중국에 있느냐 하면 중국에 없습니다. 그렇게 백제의 연어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두 번째 글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자꾸 화로 보려고 하던 태화와 연상해서 그런데 뭔가 이렇게 비끈 같은 게 있긴 있지만 이건 녹을 벗겨내는 과정에서 스크래치 자국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때문에 이건 짝대기 하나밖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그럼 두 번째. 369년설의 이제 문제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 칠치도가 무슨 4년 5월 16일 병호일에 칠치도를 제작했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앞에 잠깐 보시면. 그렇죠. 이걸 지금 태화, 이제 여기 보고 싶어야 되는데. 그래서 5월 16일 병호 정량에 백년초를 칠치도 만들기, 칠치도 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제 만들었나?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369년으로서 고정을 하고 옛날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을 이렇게 찾아보면 5월 16일이 병호일이 아니에요. 을미일이에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369년서는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본에 이제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그걸 합리화하는 설을 만듭니다. 그 설이 뭐냐면 옛날에 중국의 이게 중국의 동경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명문이 있는 그런 부분에 거기에 보면 5월 병호라고 하는 그런 글자들이 많이 나와요. 5월 병호. 왜 5월 병호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느냐? 5월이 음력이지만 양력을 하면 6월이거든요. 하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병오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하게 되면 병호는 정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5월 병호라는 표현이 중국의 동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는 하지 때, 해가 긴 날에 정오 때 빛을 받아갖고 그 빛으로서 주물을 만들면 길상하다, 운수가 좋다라고 하는 길상구로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딱 체험을 해갖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있는 5월 16일 병호, 이게 360년을 맞는데 5월 16일 병호가 아니고 을미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병호라고 쓴 것은 그런 길상구로서 5월 병호는 길상구로서 쓴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간지를 날짜와 맞춰서 쓴 게 아니다. 이건 369년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369년설이 계속 지속된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학계에서도 이 369년설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불충분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발견이 좀 있었어요. 중요한 근래의 중요한 발견이, 일본에서 안 보이는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혹시나 보이는 글자가 있어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어요. 엑스레이 촬영.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글자가 발견이 됐어요. 사실 일본에서도 오래전에 촬영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알려진 지는 얼마, 저도 사실 2009년에 그 논문을 쓰면서 그 전에 알게 됐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글자가 나왔어요. 여기 지금 보면 앞에 칠치도에 이게 연, 월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연자가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여기 월입니다. 사실 이게 연월, 그래갖고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여기다 표시를 했지만 원래는 이거 자체가 이렇게 넓어요. 연하고 월이. 그렇죠? 근데 이게 넓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 이렇게 딱 잘라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좀 그렇잖아요. 한자 한자가 들어가서 연하고 월이 깁니다. 여기 연월이에요. 그러면 요 앞에 보시면 여기 연을 쓴 거고 이건 월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지금 이 칠치도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뒷면하고 이렇게 겹쳐 나오잖아요. 근데 뒷면에 요거는 선세 2일에 미유 찾아갈 때 네, 미유 요 글자 네, 미유 앞에 다시 보시면 여기 네, 미, 유 여기 거꾸로 나왔죠.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그동안에 확인이 안 된 것 중에 글자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글자가 보이죠? 여기 앞면에 있는 연이고, 요건 월이고, 요건 뒷면에 있는 네, 미, 유. 무슨 글자가 보이죠? 제가 지적한 거 외에. 십자가. 엑스레이 십자가 나와요. 앞면에 나와요. 십자가 나왔고, 밑에 일자는 눈으로 보입니다. 제가 직접 보입니다.
일자로 보여요. 그럼 11월에 10월이라서 눈은 안 보입니다. 눈은 안 보이는 엑스레이 촬영은 이제 명확하게. 그래서 지금 일본 내에서는 지금 거의 다 11월로 지금 확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선옥감이 신고도 최근에는 이 11월로 좀 바꿔놨죠. 또 바꿔놨고, 그 다음에 작년에 공식적으로 나라, 국립박물관에서 그 전시했을 때 그때도 좀 11월로. 다만, 이건 지금 계속 바꾸기 시작하고 태화라고 합니다. 홍진의 영어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11월로 바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건 369년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69년을 해서 5월 병호라고 하는 길상구 선로에서 갔는데, 그러면 이게 11월이 길상구가 되느냐? 그렇죠? 369년 11월 16일은 임신일이에요. 이건 아닌 거죠. 그럼 만약에 길상구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옛날에 중국의 동경에도 만약에 그 달에 병호라는 그런 이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를 쓰면 돼요. 그런데 369년에는 11월 30일이 병호일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11월 16일 병호라고 쓰지 않고 369년 11월 30일 병호라고 쓸 거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동경에 보면 5월 5일, 뭐 20일, 30일 이런 날은 길상으로 써요. 근데 11월이나 16일이나 이런 건 길상으로 쓰지도 않거든요. 중국의 동경을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굳이 일간지를 어기면서까지 11월 30일에 병호일이 있음에도 왜 일간지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길상구가 아닌 거예요. 그럼 길상구가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날짜를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11월 16일이 병호인 날을 찾아갖고 그 연도가 뭔지를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11월 16일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봉 4년, 이건 백제 연호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세기부터 6세기까지 11월 16일이 병호인 날을 옛날 가령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4개가 나옵니다. 408년, 439년, 501년, 530년 4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이것을 백제 연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제 왕의 제위년수를 여기에서 대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연호라고 하는 게 흔히들은 즉위하면서 연호를 선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대비를 해봤더니 전지왕 4년, 비유왕 13년, 무령왕 2년, 성왕 10년 딱 나와요. 이 중에 눈에 확 띄는 게 하나예요. 몇 년도죠? 전지왕 4년. 자, 전지왕. 전지왕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왕입니다.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태자. 그렇죠. 다시 돌아갈까요? 앞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아까 태자 보냈다고. 그렇죠. 광개토왕 비문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제가 광개토왕 비문을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자, 여기 보면. 고구려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렇죠? 아시나이 태제였던 전지를 어디에 보냈냐? 일본에 보냈던. 일본에 갔다 와서 405년에 왕으로 등극. 저도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에 전지왕의 뭔가 비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게 전지왕 때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11월 16일 날, 그죠? 실존 제작일 408년 11월 16일 날에 공공후왕에게 제공한다. 그 다음에 인면에 의하면 후세에 전하여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백제가 연호로 써서 일본에게 전시무사가 공공후왕의 명령을 줬어도 좀 명백한 하소입니다. 408년이면은 광개토왕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럼 그때 백제와 외의 위치는 백제가 우위라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이 실체를 전달했겠느냐? 이에 대해서 그동안 해석이 못했더니 기생성입니다. 기생성.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생성에는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선, 성스러운 가르침, 이건 부처님의 음성, 부처님의 가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엔 369년을 봤으니까 부처님의 용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백제의 불교가 저는 384년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408년이라고는 아신왕 때는 삼국유사에도 왕실내에 불교가 퍼져 있다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면서부터 특이하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호로 태어나면서부터 특이했기 때문에 외왕을 위해 만들 것을 지어진 후세에 전하여 보여라. 그럼 백제 왕세자가 어떤 인물이냐? 기존의 백제사라시는 이 도중 선생님이나 김유석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전지왕이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있는 왕녀와 혼인했을 거다. 그래서 군대가 들어오고
파친을 하는 게 혼인과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백제의 팔수부인이라는 이름이 삼국사에 나오는데, 백제는 부인의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 팔수부인에 나오는 것은 이거는 외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기존에 있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속적으로 이거 외에도 나중에 문여왕의 아버지였던 곤지도 일본의 혼인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왕실혼인, 그러니까 여기서 백제 왕세자가 만약에 이때 당시 외왕의 외손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태어났을 때를 기념을 해갖고 이 칠지도를 일본에다 하사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지왕의 아들이 구이시랑이 태어나는 것을 계기로 해갖고 이 칠지도가 하사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이제 제 설이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또 뭐냐면 추가적으로 김원학 마코토 선생이라는 양반이 11월로 보고 이게 3.1축을 고정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월이면은 일본에서 어떤 논리가 올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11월을 보고 여기 329년에 11월 16일 근데 여기가 병원에 해당하지는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양반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11월이 동실이냐, 음력으로 하면 11월이지 양력은 11월 동지에 해당되는 달이기 때문에 아마 동지를 택해서 길상을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막상 11월 16일은 동지일이 아니에요. 동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반은 내가 한국에 학술대회 할 때 불렀는데 처음에 저한테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나 본데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났다가 오시겠다. 동경 도립대학에서 지금 퇴임하시고 있는데 나중에는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브리핑을 하시는데 기존에 있었던 사람하고 다른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동치달이라가 아니라는 걸 이제 자기 과거에 있었던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16일이라면은 이게 만월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던 거는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와서 한일학계에서 얘기를 좀 하고 해야 빡들이고 좀 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랑 생각은 달리 하시더라도 항상 그래도 좀 감사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김원학 마코토 선생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11월 10일 동지를 길상으로서 했는 데서 다다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지금 408년 11월 16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천문의 이 과학적으로 천문을 딱 조사한 거면 408년에 11월 17일이 동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루 차이가 나긴 하지만 옛날에는 달력이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동지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중국에서 과학을 썼던 원가력에 대한 의명록, 그걸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원가력은 5세기 때 남조의 송나라에 썼던 달력이고요. 의명록은 당나라에 썼던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400번의 동지는 11월 16일 경우예요. 필요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원가력이라는 송나라가 445년부터 사용됐기 때문에 백제가 원가력을 통해서 이 동지를 택해서 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는 이제 중국의 경초력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천천하게 많지가 않거든요. 경초력에 의하면은 이게 11월 20일이야 동지로 되고 많은 차이가 나죠. 그런데 지금 11월 16일 병호라고 하고 원가력이랑 똑같이 한 걸 보면 원가력을 백제가 썼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백제도 이 경초력이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원가력과 유사한 자체 어법을 쓰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됩니다. 이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제가 11월 16일 병호가 408년이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여기에 합당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올 뿐이지. 오히려 동지라고 했었던 것은 동지는 이 가장 밤이 긴 데였고 동지 다음부터는 날이 길어지는 거니까 이게 일정 부분 양기가 재생되는 상황으로 동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백제 왕세자와 구이신왕의 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날로서 아마 이 제저기를 테스트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더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앞으로도 여러 가지 또 논의가 되겠지만 기존에는 369년 설만 주장이었던 건 지금 408년 설까지는 제가 만들었어요. 하지만 11월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학계에서는 제 설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상황이 머지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학술회의 가면은 신인 연구자들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5월 이렇게 써갖고 내가 따끔하게 뭐라고 얘기도 하고 요즘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옛날에 근초공학이라고 논문을 쓰고 했었던 것을 만약에 지금 자기가 아니다라고 해보면 자기가 옛날에 쓰기에 다 무너져버려요. 이거 쉽게 바꾸지 못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바뀌어져야겠죠. 369년이 어떤 논리로 됐고 거기에 문제점은 뭐고 지금의 또 새로운 판독 결과를 통해서 보면 이건 408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보면 언젠가는 저의 서로 바뀔 거다. 내가 죽기 전에 바뀔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도 아까 말씀 관객토대왕 비문에 나왔던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설이 맞느냐 아니면 일본의 설이 맞느냐 할 때 여기에서도 백제가 위에 대해서 우위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설은 틀렸다는 게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지가 408년설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임날부부설의 시작점이라고 했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음으로써 임날부부설 자체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이제 관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저의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길 바라면서 여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